되로 주고 말로 받은 집신장수. 옛날 한양에 사는 이 판서집에 세경을 받고 머슴일을 하는 처녀 영심이가 살았습니다. 영심이는 갓난아이 때 이 판서의 집 앞에 버려져 있었고 이를 불쌍히 여긴 이 판서집의 하인들이 그녀를 거두어 그들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이 판서의 허락하에서 말이지요. 그 후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심이는 집안의 양반들이고 하인들이고 다들 예뻐해주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심이가 뛰어나게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늘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귀여운 웃는 얼굴에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가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영리한 데다가 부지런하기까지 하여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잘 마무리하는 편이었지요. 그래서 누구 하나 싫어할 수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비록 부모 일은 고아이고 업둥이이며 어린 나이에 남의 집에서 머슴 노릇을 하며 갈 곳 없이 살아왔지만 다행히도 늘 사람들 속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또한 이 판서에게 볼 일이 있어 들르는 양반들의 급한 심부름도 곧 잘 처리해주니 그때마다 손님들은 영심이가 기특해 푼돈이라도 있으면 쥐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생겨도 어찌해야 할 줄을 모르니 돈이 생기면 영심이는 그 돈을 모아두었다가 이 판서에게 맡겼습니다. 이 판서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심이의 미래를 생각해 그 돈을 이자 놓는 사람에게 대신 맡겨 돈을 불려주기도 했지요. 그렇게 또 10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영심이도 20살로 관연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편 어느 시골 마을에 집신장수를 하는 만복이라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집신을 삼아 시골 장터에서 팔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 할아버지가 집신을 삼아서 장터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만복이가 집신을 파는 것이 뻔히 보이는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집신을 팔았습니다. 만복이는 신경이 쓰였지만 뭐라 할 수도 없어 그냥 외면해 왔지요. 물론 집신 장사는 전보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반으로 나눠서 팔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신 할아버지는 만복이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집신 총각 장사 잘 되나? 한양 가서 팔면 몇 배나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인데 거기선 한 켤레에 한 양을 준다더구만. 그것이 정말입니까? 그럼 한양은 사람들도 많이 살고 하니 집신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 자네는 젊으니까 한양으로 가서 집신을 팔아보는 건 어떤가? 나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 한이네 그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하고 착해 보이는 만복이를 며칠을 지켜본 후에 눈치를 살펴보니 말만 잘하면 이 집신 총각을 다른 곳으로 쫓아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신 할아버지는 나름의 묘책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의 말은 모두 지어낸 거짓말이었지요. 그러나 만복이는 그 할아버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이 작은 시골 장터에서 집신을 서로 팔다 보면 두 사람 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만복이는 그렇게 그 집신 할아버지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는 집신을 잔뜩 삼아서 한양으로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한양에 있는 저작거리에 나가보니 정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시골 장터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지요. 만복이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집신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양이라도 만복이가 집신 한 켤레를 한 양씩이나 받고 팔려 하고 있으니
아무도 사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벌써 며칠째 만복이는 집신 한 켤레도 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영심이는 심부름을 하러 저작거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 더벅머리에 곱상하게 생긴 총각이 집신을 팔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심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며칠 전에 저작거리에 나왔을 때도 같은 자리에서 그 총각이 집신을 팔고 있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켜봐도 집신 한 켤레가 팔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격을 물어보는 사람은 있었으나 누구 하나도 집신을 사가진 않았습니다. 영심이는 이상하다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심부름으로 저작거리에 나간 영심이는 또 집신장수 총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눈에 띄었던 그 총각은 바로 만복이었지요. 며칠 전에도 그 자리에서 집신을 잔뜩 쌓아놓고 팔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또 같은 자리에서 하나도 못 파는 모습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영심이는 심부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복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한양 사람 같진 않으신데요? 예, 시골에서 집신 팔러 왔는데요. 왜 그곳에서 팔지 않고 한양까지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까? 한양에 가서 팔면 한 켤레당 한 양씩 팔 수 있다는 말에 올라왔지요. 영심이가 만복이가 팔고 있는 집신을 들여다보니 한 양 주고 살 사람은 아마도 한양 안에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한양에 올라온 지는 며칠이나 되셨어요? 한 열흘 됐소. 그동안 몇 죽이나 파셨어요? 아직 하나도 못 팔았소. 영심이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총각의 고집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열흘 동안 집신 한 켤레를 못 팔았지만 한 양을 꼭 받아야 한다면서 아직도 저렇게 버티고 있다니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켤레에 세 푼만 받으십시오. 이 정도 집신이면 그 가격을 부르는 것이 적당할 겁니다. 영심이가 떠난 후 일러준 대로 세 푼에 팔았더니 집신이 꽤 잘 팔렸습니다. 그렇게 영심이는 저작거리에 나갈 때마다 만복이에게 꼭 한 번씩 들러 말을 걸었고 두 사람은 이제 이런저런 살아온 이야기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영심이가 어느 집에서 하녀로 일을 하는지도 알 정도로 말입니다. 집신 할아버지 이야기도 듣게 되었지요. 영심이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시 고향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압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도 그 할아버지와 나눠서 팔아야 합니다. 어차피 나는 혼자 사는 놈이라 어디 살든 상관없고 둘 중 하나는 그곳을 떠나야 할 상황이었는데 젊고 몸성한 내가 왔으니 차라리 잘 된 거라 생각하면 되지요. 그렇게 말하는 만복이를 보며 영심이는 이 사람이 바보인 것인지 너무 착한 것인지 처음엔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볼수록 심성이 착하고 우직한 것이 믿음이 가고 또 남자다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알고 지낸 지 2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심이는 결심이라도 한 듯 만복이에게 다가가 호쾌하게 말했습니다. 언제 저녁밥 대접할 테니 부담 갖지 말고 저희 집으로 한번 들르십시오. 아이고, 감사한 말씀이요. 알겠습니다. 며칠 후 만복이는 이판서집을 찾아왔습니다. 영심이는 만복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영심이가 초대하기는 하였으나 머슴살이하는 입장에서 시간을 마음대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영심이는 심부름을 마무리하고 주인어른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저녁 설거지까지 일을 모두 마친 후가 되어서야 조촐한 밥 한 상을 들고 만복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지요? 시장하실 텐데
어서 식사하십시오. 배가 고팠던 만복이는 부지런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는 영심이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뭔데요? 말해보세요. 혹시 나랑 혼인하면 어떻습니까? 영심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리고는 영심이는 자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전 이 집에 업둥이로 들어와서 평생을 이 집에서 머슴일을 하며 살았지요. 이제는 20살도 넘었고 독립해서 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고자 했는데 그때 당신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들이 보기엔 어리석고 고지식해 보일 수는 있지만 내 눈에는 믿음직해 보였지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신이 나를 만나러 집에 찾아온다면 물어볼 참이었지요. 그런데 먼저 이렇게 혼인 얘기를 꺼내주니 더 좋네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혼례를 올리지요. 오늘이요? 쇠불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 한 그릇 떠놓고 하면 되지요. 뭐 걸리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좋소. 까짓 것 망설일 필요 없지요. 만복이는 생각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런 다정한 처녀에게 장가들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을 말이지요. 그날 저녁 만복이와 영심이는 물 한 그릇만 떠놓고 혼례를 올렸습니다. 2 사람은 그날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영심이는 남편이 된 만복이와 함께 인사를 드리러 이판서를 찾아갔습니다. 대감마님, 저도 이제 혼인하여 제 앞가림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제 서방이에요. 함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 그래. 영심아, 네가 벌써 혼인할 나이가 되었었구나. 내 눈엔 어린 아이로만 보였는데 말이다. 모쪼록 잘 살기를 바란다. 이판서가 이번에는 만복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영심이 부모도 없이 고생 많이 하고 자랐네. 자네가 아껴주고 잘 보듬어 주길 바라네. 그렇게 혼인하면서 영심이는 이판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키워주고 보살펴준 이판서를 비롯한 하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은 컸고 무슨 보답이라도 하고 싶었으나 제 코가 석자인지라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 남긴 채 작은 초가집을 하나 사서 이판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단칸방 초가집에 앉아 영심이는 만복이에게 물었습니다. 글은 얼마나 깨우치셨습니까? 집안 살림이 빈곤하여 먹고 사느라 글은 배우질 못했소. 이제부터라도 글을 좀 익히도록 하세요. 저도 남의 집 살이를 했지만 대감마님 덕분에 글을 배울 수 있었어요. 글을 알면 살면서 도움되는 것이 많으니 서방님도 꼭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먹고 사는 건 제가 해결할 테니 걱정 마시고요. 영심이와 만복이는 당분간은 열심히 글을 가르치고 배우기로 하고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영심이에게는 돈이 꽤 있었습니다. 그 돈은 영심이가 어려서부터 이 판서에게 맡겨 불린 돈과 영심이가 받은 세경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초가집도 그 돈으로 산 것이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만복이도 영심이만큼 그를 깨우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영심이가 만복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돈을 좀 벌어야 할 것 같아요. 집신을 삼아서 장터에 내다 팔까? 아니,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제가 생각해 놓은 것이 있어요. 당신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소. 영심이가 100냥을 척 꺼내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우선 작은 소 한 마리를 삽시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장사 미천이 될 겁니다. 그것으로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어느 지역에서 싸게 파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다가 그것이 필요한 다른 곳에 가서 파는 것이지요. 어때요? 좋소? 그런데 당장 어딜 가서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르겠네. 자, 일단 여기 지금 한양 지역은 올해 흉년이 든 것이 많아 굶는 사람이 아주 많지요. 그런데 저 아랫지방 김제에 가면 풍년이 들었다고 하니 그곳에 가서 쌀이랑 몇 가지 곡식을 사오십시오. 그것을 한양에 가져와 팔면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평소 영심이는 남다른 친화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이런저런 소식들을 빠르게 접했기에 그런 장사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만보기가 우차를 끌고 영심이가 말한 지역으로 가보니 정말 풍년이 들어 곡식이 아주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만보기는 좋은 곡식을 싼 가격에 살 수 있었지요. 곡식들을 수레에 싣고 한양으로 올라오는데 길가에 굶어서 널브러진 사람들이 곳곳에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보기는 그 모습을 보고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에 밟히는 사람들을 조금씩 도와주며 오다 보니 한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모든 곡식을 나누어 주고 말았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털어 결국 소까지 팔아서 사람들에게 모두 줘버린 것이었지요. 그리고 만보기는 결국 빈 수레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것이오? 소는 또 어쨌습니까? 만보기는 영심이에게 자초지종을 말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영심이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착한 심성과 융통성 없는 행동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미 나누어준 곡식을 다시 받아올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좀 쉬십시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영심이가 만보기에게 말했습니다. 저 충청도 보은에 가면 대추가 아주 대풍이라 합니다. 여기 한양에는 올해 대추가 상당히 비싸니 보은에 가서 대추를 좀 사오십시오. 영심이는 만보기에게 이번에도 100냥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전에 쌀을 사오실 때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은 참 잘하신 일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도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번에는 그러지 마십시오. 알겠소. 걱정 마시오. 만보기는 보은으로 내려가 대추를 100냥치를 샀습니다. 그것을 손수레에 싣고 한양으로 오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이번에도 만보기의 눈에는 굶주린 사람과 거지들이 자꾸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번에도 그렇게 1명, 2명 도와주다 보니 한양에 왔을 때는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빈손으로 돌아온 남편을 보니 영심이도 참으로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심이도 돈이 계속 남아있을 리가 없지요. 일주일 후 영심이가 돈 100냥을 남편 앞에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돈은 이것이 전부예요. 당신이 이 100냥을 가지고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가 살 건지 아니면 굶어 죽을 건지가 결정이 나게 되겠지요. 그러니 이제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알겠소. 진짜 이번엔 안 그럴 테니 걱정 마시오. 정말입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동안 미안했소. 믿어주시오. 그럼 이번엔 뭘 하면 돼요? 한양을 돌아다니며 헌옷가지를 전부 사세요. 그런 뒤에 강원도로 가서 팔아오세요. 이제 곧 겨울이지요. 강원도 쪽은 날도 춥고 또 목화 재배를 안 하기 때문에 옷이 더 귀하답니다. 아마도 헌옷값이 2배를 받고 되팔 수 있을 거예요.
만복이는 며칠 동안 한양을 돌아다니며 헌옷 100냥치를 샀지요. 만복이는 그것들을 집의 방 한쪽에 잔뜩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일부를 꺼내어 무너질 듯 위태롭게 지게에 가득 싣고는 강원도로 출발했습니다. 강원도는 산이 많고 길이 험하니 지게를 지고 가기로 한 것이었지요. 가는 동안에도 날은 점점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기도 하지요. 길가에 옷을 춥게 입어 측은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만복이는 외면할 수 없었겠지요. 사람들에게 옷을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영심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면 화가 나서 만복이 등짝이라도 크게 한 대 내려쳤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벌 또 한 벌씩 주다 보니 어느새 옷이 다 동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 저고리와 치마 이렇게 딱 한 벌이 남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미쳤어. 내가 또 불쌍한 사람들 챙긴다고 오지랖을 부리다가 이제 나랑 내 마누라는 굶어 죽게 생겼네. 이런 어쩌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면목도 없구나. 그래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마누라를 생각하니 어쨌든 집으로 돌아는 가야겠는데 마누라 얼굴을 어찌 본단 말이냐.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가던 만복이는 숲속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낯선 길에 해는 벌써 서산으로 넘어가고 산중은 깜깜하여 도무지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어슴푸레한 초승달빛에 기대어 길을 찾아보았지만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지요. 그러다 계곡 저 건너편에 작은 불빛이 하나 비치는 게 보였습니다. 저기 사람 사는 집인 것 같은데. 만복이는 그 불빛만 보고 숲속을 더듬어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 작은 오막살이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복이가 문 앞에서 기침을 하니 어떤 꼬부랑 할머니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웬 손님이시오? 예, 제가 산속에서 길을 잃어 이제껏 헤매다가 이거 불빛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룻밤 쉬어갈 수 없겠습니까? 아, 그렇담 쉬었다 가시오. 어서 들어오시오. 방으로 따라 들어가면서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니 다 헐어빠진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복이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보찜에서 치마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오늘 묵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만복이는 마지막 남아있던 옷 한 벌을 할머니에게 선뜻 건네주었습니다. 아이고, 뭐 이런 것까지 감사히 잘 입겠습니다. 할머니는 그 옷 한 벌을 참 귀하게 받으며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잠시 뒤 할머니가 저녁상을 차려다 주는데 상 위에는 밥 한 그릇과 나물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라지 무침이 맛있으니 많이 드시오. 만복이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보니 도라지 무침인 줄 알고 먹은 반찬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건 도라지가 아니라 인삼인 것 같았습니다. 만복이가 가난하게 자라서 한 번도 인삼을 먹어본 적은 없었지만 도라지는 많이 먹어봐서 잘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건 분명히 도라지가 아닌 말로만 듣던 인삼 같았습니다. 장터에서 귀하고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어깨너머로 몇 번 봤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할머니, 이 도라지 무침이 도라지가 아니고 인삼 아닙니까? 잉? 그런가요? 잘 몰라요, 난. 식사를 마친 만복이는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럴 수가. 날이 하도 밝아 눈을 떠보니 오두막은 온데간데 없고 만복이는 어느 언덕 위에 있는 흙바닥에
덩그러니 혼자 누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니 주변에는 무릎 높이의 풀들이 잔뜩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씁쓸하고 청량한 향기가 사방에 가득했습니다. 만복이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주변에 있는 풀줄기 하나를 골라 뽑아보았는데 굵은 무만한 뿌리가 쑥 하고 따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었지만 신기하게도 말로만 듣던 동자삼이란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것은 동자삼이 분명한 것 같은디. 만복이는 그것을 10뿌리 정도 캐서 보찜에 정성스레 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저 아래 멀리 내려다보니 제법 넓은 산길이 하나 보였습니다. 옳지, 저쪽으로 내려가면 되겠구나. 만복이는 그렇게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영심이가 마당에서 맞아주었습니다. 몸성이 잘 다녀오셨습니까? 잘 다녀왔소.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어서 이리 방으로 들어와 보시오. 만복이는 급하게 영심이를 방으로 앉혔습니다. 어찌 헌옷은 잘 팔고 오신 geb니까? 아니, 일단 이걸 좀 먼저 봐주시오. 만복이는 보찜을 풀어 동자삼을 영심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심이는 그래도 이판서 집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 이판서에게 선물로 들어온 귀한 산삼을 몇 번 구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이지만 한양에서 가장 큰 약재상에서 거래 중인 동자삼을 본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만복이의 보찜에서 그 귀하다는 삼이 무려 10불이나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산삼 중에서도 가장 귀하다는 동자삼이 말이지요. 어머 세상에, 이 귀한 삼을, 이 귀한 것을 어찌 구한 것이오? 그보다 이 동자삼 10뿌리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나 될지 혹시 짐작할 수 있겠소?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동자삼은 돈이 있다고 하여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것이지요. 만복이는 그제서야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모두 영심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만복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영심이는 갑자기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조아리며 기도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 후 입을 열었습니다. 그 꼬부랑 할머니는 산신령님이 분명해요. 당신이 남들에게 베풀고 착하게 살았기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되는 것? 맞소? 이것을 팔 것 같으면 몇천 냥, 몇만 냥이나 될지 저는 어찌 짐작도 못하겠네요. 두 사람은 동자삼 10뿌리를 방 한가운데에 놓고 이런저런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심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내일 모레가 대감마님 생신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물건이 생겼으니 생신 인사드릴 때 선물로 한 뿌리 올리는 게 어때요? 대감마님께? 그래, 당신을 여지껏 잘 키워주신 분이지. 좋소,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하였으니 좋은 생각인 것 같네, 그려? 다음 날 아침 영심이와 만복이는 이판서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대감마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감마님, 제가 그동안 부모님 복은 없어서 고아로 살았지만 그래도 주인님 복은 있었는지 자상하고 좋으신 주인님 만나서 큰 시련 없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경도 꼬박꼬박 주시고 심지어 재산도 늘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주인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요? 대감마님 덕분에 혼인도 할 수 있었지요. 저기 이것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 남편이 직접 산에서 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이판서에게 동자삼 한 뿌리를 꺼내어 주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동자삼 아니냐? 그동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대감마님. 그리고 영심이는 부자로 잘 살게 된 이후에도
오래도록 그 은혜를 잊지 않았고 이판서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좋은 집을 마련하여 자주 오가며 이판서와 그 하인들과 더불어 가족처럼 잘 지냈지요. 그리고 아들 5에 딸 4을 낳아 두 사람의 젊은 시절 외로웠던 인생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많은 식솔들과 함께 시끌벅적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